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한 추경을 촉구했습니다. 또 세금 납부 유예 등 지원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황교안 대표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선대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는 당내 여건이 한데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 출범과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놓고 민생당 내 계파 간 갈등으로 내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미래통합당 윤기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준비 상황과 통합당 선거 전략에 대해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4.15 총선 이제 딱 30일 남았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문제가 총선의 주요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통상적인 선거운동 대신에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선거운동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한 데 이어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모든 당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 오부제에 따른 약국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당직자를 파견하고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상적인 선거운동을 멈추고 전국의 당원과 함께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나씩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는 추경 증액에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재정 확대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보다 심각한 만큼 세금과 대출 상황 등을 유예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미래통합당이 예산안 증액 요구를 총선용 현금 살포라고 비판하는 등의 정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선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추경 예산안 증액과 조속한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이번 주 내 모든 공천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비례연합정당과 관련해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27일까지 창당 작업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의 방역은 다른 국가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 위기가 커질수록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코로나19가 이번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선거를 앞둔 미래통합당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1인 선거대책의 체제로 총선을 치르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유력하게 거론되던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 카드는 무산됐습니다. 양윤성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선거를 30일 앞두고 당을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관심거리였던 선거대책위원장 자리는 황교안 대표가 총괄을 맡아 1인 체제로 가기로 했습니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박형준 전 혁신통합추진위원장과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를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의 선대위원장 카드가 결국 무산된 겁니다. 김종인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1인 선대위원장이 아닌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를 제안했다면서 전권이 없는 자리에 굳이 본인을 영입하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며 거절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공천 갈등으로 인한 잡음은 계속됐습니다. 통합당 최고위는 서울 강남을 최홍 후보에 대해 공천 취소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공관위가 의결한 공천 결정을 당 최고위가 무효로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원 강릉에서 컷오프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제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권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오늘 통합당 최고위에서도 사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기는 공천의 길도 살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김종인 영입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공천 갈등은 계속되고 있어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양윤선입니다. 민생당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 등을 놓고 계파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총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중질환으로 선대위조차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세력을 모았던 민생당이 사안마다 충돌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계 김정화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 6명 가운데 2명만이 참석한 비공개 최고위에서 공관위 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대한신당과 평화단계는 규정안에 반대한 박주연 대표 위임은 묵살하고 유성엽 대표도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날치기 처리했다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바른미래단계는 2명의 최고위원에게 전화로 위임을 받았고 찬성 반대가 동수로 나와 김정화 대표가 직권 처리에 합법적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선대위원장 선임 문제를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단계에선 손학규 전 대표만을, 대한신당과 평화단계에선 최경환, 정동영 전 대표까지 3인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신당계와 평화단계는 참여에 긍정적이지만 바른미래단계는 참여 절대 불가를 주장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민생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개파 간 입장차가 커서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 비례연합정당 참여와 관련해 정의당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또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의 현역 의원 파견을 검토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미래한국당의 꼼수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선거운동을 거의 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난 수준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총선의 주요 관전 포인트, 또 주요 변수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 꺼내든 건 야당 심판론입니다. 상습적으로 국회를 마비시켜온 야당을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미래통합당이 다수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정권 심판론으로 맞섰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의 경제 실정을 비롯해 조국 사태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부각시켜 과반 의석 이상을 얻겠다는 목표입니다. 국민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비례대표 투표가 이번 총선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통합당이 일찌감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자 민주당도 일당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에 결국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비례 7석만 얻더라도 미래한국당의 비례의석 수를 줄일 수 있고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뺏겨 3석밖에 얻지 못했던 호남 지역구를 되찾으면 최소 130석 이상으로 원내 일당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수도권과 충청 등 일부 지역에서 중도층 이탈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총선 최대 변수는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입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해결이 총선 승리의 지름길이라 보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정부 여당이 코로나19 사태를 핑계 삼아 총선용 선심성 추경 예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정권 심판론을 키우고 있습니다. 투표율도 변수입니다. 실제 어제 프랑스에서 치러진 지방선거 1차 투표율이 코로나19 사태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4.15 총선에서도 투표율 하락이 예상되는데 연령이나 지역, 코로나 대응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네, 내일이 임시국회,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요. 추경의 증액 규모와 세부 사업을 놓고 여야 간에 아직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초 여야는 코로나19 추경안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야 모두 조속한 추경안 처리엔 공감하지만 세부 내용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별로 취합한 증액 예산 6조 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사업별 감액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예산 제약이나 재정 건전성을 따지는 숫자 계산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총선용 현금 살포라는 미래통합당의 주장은 엉뚱한 관역을 겨눈 정쟁적 공격입니다. 비상한 상황에는 매우 비상하게 대응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입니다. 반면 통합당은 음압병실 확충 등 필수 예산은 늘리지만 전반적인 추경 규모는 정부 안인 11조 7천억 원 수준을 유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총선용 추경에 반대한다면서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고용 창출 장려금과 취업 성공 패키지 등 불필요한 예산을 걸러내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집중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의 주장처럼 역대급 위기를 핑계로 국민 모두에게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총선용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통합당이 코로나19에 대한 여론을 고려해 여당이 제출한 증액안의 절반가량 정도를 반영한 수준에서 타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는 간사간 회동에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로 확대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네, 이슈 분석 박지영, 한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 하도 직책이 많아서 뭘로 부르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김종인 전 의원의 비대위 대표로 영입하려던 선대위 대표로 이제 영입하려던 계획이 최종 무산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명목상으로는 마지막에 공동 선대위원장 하려면 왜 나를 불렀는지 모르겠다. 명목은 그렇게 했지만 나름대로 좀 배경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통합당은 그동안 이제 중도층 확장을 위한 목표로 이제 김종인 전 대표 영입을 고려해 왔는데요. 그런데 김종인 전 대표가 공관위 공천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파열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네, 대표적인 게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인데요. 네, 태 전 공사의 서울 강남각 공천을 국가적 망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때 당시 상당수의 이제 마음이 돌아섰다고 합니다. 또 공개적인 대응도 잇따랐는데요. 태 전 공사는 문제 발언이 나온 12일 당일이었죠. 등에 칼을 꽂는 발언이라고 받아치고 어제는 재차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고요. 예. 네, 심재철 원내대표도 김 전 대표의 발언 다음 날 성명을 내고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정치 원로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김 전 대표는 개인적인 사담이었다. 더 이상 공천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미 문제는 커진 이후였습니다. 예, 그게 뭐 공식 인터뷰 아니었다라고 최명길 전 의원이 대신해서 언론에 밝히기도 했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망신이라는 얘기를 공적으로 한 말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까지 네. 했습니다. 김영호 전 공관위원장 자진 사퇴에 대한 표면적인 이유로는 김기군 후보의 공천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황교안 대표에게 던진 압박 카드였던 이야기가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공관위 체제를 이제 뒤흔들 수 있는 김종인 전 대표가 영입되기 전에 먼저 미리 사퇴 카드로 맞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네, 김영호 전 공관위원장의 사퇴가 어떻게 그러면은 황교안 대표에게 압박이 될 수 있는지 조금 의아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약간 실마리가 풀리실 겁니다. 예. 네, 아시다시피 황교안 대표는 김영호 공관위에 공천 정권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언했던 김영호 전 공관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상황에서 황 대표가 일부 공천 문제가 있다고 밝혀온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하면 황 대표는 사실상 자신의 말을 번복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네. 네, 또 당내에서도 공천 관련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결국 김 전 공관위원장의 사퇴로 황 대표의 정치적인 부담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김 전 공관위원장은 자진 사퇴할 13일 당일날 밤에 황교안 대표한테 김종인 영입 반대 뜻을 전했다고 하는데 이런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나중에는 김종인 전 대표가 이미 진행된 공천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라는 말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혹시 홍준표 전 대표 관련해서 공천에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게 하나의 이제 가설인데요. 예. 그러니까 김종인이 홍준표에 대한 컷오프 번복을 할 수 있다. 김종인이 홍준표를 살릴 수 있다는 걱정이 황교안 대표 측을 중심으로 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황 대표는 종로 출마를 강행해서 예. 원내 입성이 지금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김종인 전 대표가 홍준표 전 대표를 살리고 홍준표 전 대표가 선거에서 승리하면 그럼 선거 이후에 황 대표의 당내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황 대표 측이 이런 점을 걱정해서 최종적으로 김종인 전 대표의 영입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박 기자 이런 말도 있어요. 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김종인 전 대표의 미래통합당 참여를 만류했다. 이런 이야기가 돌던데. 네, 일단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그 이낙연 위원장 그 동아일보 기자 그 시절부터 김종인 전 대표와 그 취재원으로 알고 지냈고 네. 또 그 정계에 입문한 뒤에도 인연을 이어오면서 이제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미래통합당에서 그 김종인 선대위원장 카드가 거론된 시점인 지난 2일에 두 사람이 만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예. 그 이 위원장이 김 전 대표에게 그 보수 정당으로 다시 옮기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었는데요.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와 그 만난 시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김종인 전 대표의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공동선대위원장을 위촉하는 형태가 됐지만 이미 영입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아마 명목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진보 진영의 비례연합정당 움직임 좀 보죠. 박지영 기자. 지난번에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심상정 정의당 대표 만났는데 그때 다시 한번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인했던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은 참여하지 않는 걸로 일단 정리가 된 모습이고요. 예. 이제 남은 건 민생당인데 민생당 같은 경우는 개파 간 이견 때문에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민주당은 총선 일정을 감안해서 오늘까지 당의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압박을 했는데요. 정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민생당은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그 민주평화당 3당이 합당한 건데 이 당내 개파에 따라 달라서 의견을 하나로 일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바른미래당계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반면에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계는 참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이 문제를 놓고 개파 간 갈등까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민생당은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그 의총을 열 예정입니다. 그 비례연합 정당 참여를 두고 다시 한번 그 당내 갈등이 불거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힘이 어느 쪽으로 좀 쏠리는 것 같습니까? 박지영 기자가 봤을 때. 지금 참여하자는 쪽과 안 된다. 정당의 독자적인 길을 가야 된다는 쪽에서요. 어느 선택을 하더라도 조금 이 당에는 득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좀 더 많은 개파 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렇다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원외 정당들은 어떻게 정리가 돼가고 있나요? 네, 주말에 이제 녹색당이 전 당원 투표를 해서 참여를 결정을 했고요. 예. 이제 이에 따라서 이제 기존에 이제 참여 입장을 밝혔던 그 미래당과 기본소득당까지 세 개 원외 정당이 참여가 확정이 됐습니다. 또 이제 민주당은 모레 18일까지 그 참여 정당 명단을 확정한다는 계획인데요. 그 시민을 위하여 정치개혁연합 등 그 이른바 플랫폼 정당들에게도 하나로 연합해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그 당 정책 노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연합이 가능한 정당들에 대해 참여를 타진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 그 참여 정당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열어놨는데요. 다만 그 민주당 출신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열린 민주당에 대해선 단독 공천권을 요구할 경우 그 민주당 우회 공천권으로 오해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총선에서 정당 투표, 이제 비례정당용 정당 투표의 순서를 어디에 두는 게 유리할 건지 참 셈법이 복잡한데요. 일단 큰 정당 제1당, 2당이 지금 이제 비례를 하지 않으니까 어디에 될지 참 셈법이 복잡한데 각 정당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비례연합 정당에 참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번호를 받아야 그런데 유리할 그게 것 같은데요. 1번으로 간다면 확실하겠지만 2, 3번으로 섞이면 또 복잡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 중에 어떤 의원들이 좀 당적으로 옮겨야 될까 이런 좀 논의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어제 윤호중 사무총장이 관련한 그 기자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그 민주당 의원들이 당적 옮길 확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으시는 의원님들 중에 이 비례연합정당을 선택하겠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 비례연합정당 측의 요청이 있다면 뭐 저희 당에서도 막지는 않고.
네, 결국 그 윤호중 사무총장의 이야기는 그 당적을 옮기더라도 해당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강조한 건데요.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현역 의원이 6명 있으니까요. 이제 최소 7명 이상을 옮겨야만 압번호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데요. 예. 누가 옮겨갈지는 이번에 좀 총선에 불출마 선언 의원 중에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옮기기를 독려하기는 하는데 옮기는 것은 자발적으로 옮긴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한도현 기자. 이제 미래통합당하고 이제 같이 가는 미래한국당. 오늘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 확정할 예정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그 미래한국당 공관위는 지난 12일부터 어제까지 면접 심사를 모두 완료했고요. 예. 네, 지금은 비례대표 후보자 이제 명부에 대한 최고위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벌써요. 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비례대표 1번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등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일단 미래한국당 영입 1호 인사인 김예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또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일찌감치 순번 20번, 이른바 당선권 순번에서 제외됐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당초에 개파 정치 주동자, 또 국론 분열 인사 등 이제 공천 배제 기준에 유영하 변호사가 해당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공관위는 당선권 순번 제외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네, 또 그런가 하면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 경기 의정부 갑에서는 영입인사 오영환 후보가 출마를 하는데 핍박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서요? 네, 그 문 의장의 아들 그 석균 씨가 출마를 준비했던 곳인데 세습 공천 논란이 되면서 네. 이제 출마를 포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소방관 출신 영입 인사 그 오영환 후보가 전략 공천이 됐습니다. 근데 그 직후에 문석균 씨가 다시 무소속을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오 후보를 회방 놓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그 오늘 민주당 청년 인사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가 그 의정부 갑 지역위원회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외면과 질시를 받고 있다고 성토하면서 문석균 씨의 불출마 그리고 오 후보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그 문석균 씨는 내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민주당이 이제 이 같은 공천 잡음에 대해서 좀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출마를 준비하다가 공천을 받지 못해서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에는 영구 제명을 하겠다. 좀 이런 해결책을 내놨는데 네. 이런 좀 약효가 있을지 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갈지 이제 고민하고 철회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무소속으로 여기저기 나오려고 하니까 당으로서는 고민스럽고 하니까 강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도현 기자, 지금 통합당에서 지금 본관위에서 지금 최고위에 제출했던 여러 가지 지금 내용들 결정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내렸는데 그 중에서 권성동 의원 3선 의원인데 네. 재심 요기를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 공관위가 이제 제출했던 34개 지역, 이제 특히 권성동 의원 이제 컷오프 결정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할 것이냐 여부가 상당히 관심을 모았는데요. 네, 통합당 최고위는 아무런 제의 요구 없이 그대로 이제 공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네, 권성동 의원은 그동안 이제 재심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자신은 탈당을 불사하겠다 이렇게 밝혀왔는데요. 강릉에서 기자회견 갖고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권 의원은 자신의 컷오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탄핵 소추 위원장을 했던 이른바 탄핵 참여 이력이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자신의 측근이 취업할 수 있게 압력을 행사한 걸로 의심이 되는 강원랜드 취업 청탁 비리 사건이 발목을 잡은 게 아니냐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고위는 또 서울 강남을 지역의 최홍 전 맥쿼리 투자자산운용 대표에 대해서 전략 공천 취소했습니다. 예. 네, 공관위가 결한 공천 내용을 당 최고위가 무효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금융감독원에서 제재를 받은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민주당이든 지금 통합당이든 무소속으로 나가는 게 참 골치 아플 것인데 이후에 어떻게 정리가 될지 오늘 민주당에서는 무소속 나갈 경우에 영구 제명하겠다고 이해찬 대표가 얘기를 했고요. 황교안 대표는 네. 당에 무소속으로 나가는 사람들 비판하긴 했지만은요 어떻게 나올지 좀 모르겠습니다. 이슈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40년까지 현재 미세먼지 농도를 40% 이상 감축해 선진국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총선 공약을 통해 석탄 화력발전소 감축과 친환경 자동차 조기 보급, 사업장 관리 강화, 한중일 협력체를 통한 국가 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력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 조치와 국민 대피 서비스 강화, 국민 건강검진의 폐기능 검사 도입 등을 추진해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범여권의 비례연합정당은 사실상 비례민주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당과 민생당이 불참하거나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이 비례민주당 참여를 거대 야당의 나쁜 의도를 저지하겠다고 한 데 대해 말바꾸기 궤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3월 16일 정치미화를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합당해 탄생한 민생당의 최근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공관위 구성 날치기 논란에 이어 오늘은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놓고 민생당 지도부가 또다시 정면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공식화하더니 어제는 공개적으로 공범을 모집했습니다. 절차상의 공정과 정의는 깡그리 무시한 채 오로지 의석수만을 위해 창당된 위성정당이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김정하 공동대표께서는 마치 개인 의견이 당론인 것처럼 주장해 왔습니다. 비례연대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최고위에서 당론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비례대표 전용 연합정당 참여를 원하는 당내의 목소리에 김정하 민생당 공동대표는 도둑질을 막기 위해 도둑질하자는 비상식의 정치를 정면으로 거부한다며 당내 분란을 의도적으로 조장하지 말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내에선 비례위성정당 싸움이 21대 총선에 가장 큰 변수가 됐고 또 지역구 못지않게 비례대표 선거전이 중요해진 만큼 범여권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생당, 비례연합정당 참여 문제를 놓고 계파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총선을 불과 한 달 앞둔 지금 비례연대 참여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또 총선에선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쉽게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공천 배제된 현역 의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황교안 대표가 국민 승리를 위한 선당 후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천 불복 인사들을 향해 경고장을 보냈고 이에 홍준표 전 대표가 황 대표를 향해 입 다물고 종로 선거에나 집중하라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책임 있는 분들이 지역을 수시로 옮기면서 억지로 명분을 찾는 모습은 우리 당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정치 불신만 더 키울 뿐입니다. 넓은 정치를 부탁드립니다. 네, 황교안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공천 배제 후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는 홍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을 겨냥한 비판으로 해석되는데요. 이에 홍 전 대표 역시 기막힌 말을 했다, 참 가관이다 등 황 대표를 맹비난하면서 나섰습니다. 홍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 승리보다는 당내 경쟁자 쳐내기에 급급했던 그대가 과연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며 그대의 정치력, 갈팡질팡 리더십을 보고 투표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대가 TV 화면에 안 나오는 것이 우리 당 승리의 첩경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통합당은 공천에서 배제된 영남권 현역 의원들이 공관위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있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홍 전 대표의 무소속 출마를 통해 공천에서 배제된 영남권 현역 의원들의 무소속 연대도 결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현재 대구 수성을에서,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고요. 또 공천에서 배제된 현역 의원 일부도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통합당 낙천 인사들의 무소속 출마 바람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지난 1일 코로나19의 최전선인 대구로 내려가 의료봉사를 해온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어제 보름간의 봉사활동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안 대표는 그간의 의료봉사를 마무리하며 서울에 가면 증오와 배제가 아닌 통합과 희망 중심의 선거를 생각하겠다며 정치인 안철수로서의 복귀를 천명했습니다. 어제 대구 의료봉사 활동을 마감하며 기자회견을 가진 안 대표는 아직 사태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아쉽지만 국민의당의 대표로서 충실하게 선거를 준비하는 것도 본인에게 주어진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며 총선이 끝나면 다시 대구에 와서 중단한 의료자원 봉사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안 대표는 봉사, 헌신, 통합, 공동체 시민의식 등 오랫동안 잊힌 단어들이 다시 힘을 얻고 되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서울로 가면 증오와 배제가 아닌 통합과 희망 중심의 선거를 생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서울 자택에서 2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요. 자가격리 중에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선거를 준비하겠다. 그동안 많은 격려와 성원의 말씀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의사 안철수에서 보름 만에 다시 정치인 안철수로 돌아온 국민의당 안 대표. 대구에서 땀에 젖은 의사복을 입은 모습에 위기의 국민의당. 지지율이 껑충 뛰면서 기사회생한 바 있는데요. 정치인 안철수는 또 어떤 모습으로 국민의 표심을 자극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앞서 오늘의 정치 키워드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달 닷을 올린 민생당 파열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관위 구성과 법여권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놓고 계파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민생당의 강신업 대변인 직접 전화 연결해서 현재 당 상황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신업 대변인입니다. 네, 이렇게 전화로 연결하게 됐습니다. 네. 뭐 큰 당에서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갈등이 있는데 작은 당의 무기는 일사불란하게 조금 가는 건데 그 작은 정당에서 이렇게 선거 앞두고 자중질환 나오는 모습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죠, 먼저. 예. 저희들이 사실은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이 합쳐서 예. 국민들께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합당을 했는데 아직 그렇게 뭐 화학적 결합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만간에 어쨌든 간에 하나 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최고위 유성엽 공동대표와 박주현 공동대표가 불참한 반쪽 회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 공동대표는요, 지역구 일정, 또 박 공동대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중이어서 불참이라고는 하지만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글쎄요, 유성엽 대표가 지역구에 계신 건 뭐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박주현 대표가 또 자가격리라는 말도 사실입니다. 지금의 모습은 사실인데 과거에 이제 또 이 파행이 된 모습, 또 최고위원회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있었고, 네. 또 한때는 사실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주현 대표가 보이콧을 했다. 뭐 이런 것들도 또 일부 사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는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된다든지 또 통과시켜야 될 규정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두고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 되고 있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어제 이제 결정을 놓고 김정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절차에 따라서 당 대표의 권한으로 의결한 거다라는 반면에 나머지 쪽 주로 이제 대한신당 그다음에 평화당계가 되겠죠. 자가격리하는 상황인데 이 틈을 이용한 날치기다. 원래 예정에 없던 날치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말이죠. 지금 공관위 규정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요. 예. 아시다시피 26, 27일 그때 선관위의 모든 비례대표든 또 지역구든 그렇게 우리 당에서 공천한 어떤 후보자들을 선관위에 그 자료를 인원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후보자들을. 예. 지금 이제 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당은 지금 지역구 후보자와 또 비례 후보자를 하나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선관위의 공관위 규정 이것들을 이제 비례대표 관련해가지고 제출하는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제출이 안 되고 그다음에 지역구든 비례든 후보자를 내지 못하면
그야말로 공당으로서 임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어제 두 분이 안 나오긴 했지만 4명이 나와서 의사 정족수가 충족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의료 정족수는 가부동수 일대는 우리 당원의 예. 38조에 보면은 당 대표가 갖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당 대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통과를 시킨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박지원 대표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자가격리 상태인데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합당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냐, 예. 뭐 날치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평상시였다면 그 말이 맞을지 모르나 오늘까지 공관위 규정을 선관위에 제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하. 또 공관위를 빨리 구성하지 않으면 이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없다는 절박함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예. 네, 김정화 공동대표 비례연합정당 합류를 원하는 세력은 당내 분란을 조장하지 말고 담백하게 결정하길 바란다면서 연합정당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못 박는 동시에 이를 거부할 경우 거치 정리를 사실상 압박을 했는데요. 만약 실제로 이 거치를 정리를 한다면 민생당이 분당되는 건가요? 글쎄요, 뭐 분당까지 가겠습니까? 네. 지금 뭐 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분당을 한다면 모두 공멸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봅니다만 어쨌든 이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느냐 문제는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소위 바른미래당계는 손학규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단시까지 하면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연합이 아닌 연합정당이 아닌 정당 연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각계의 정당들이 국민의 어떤 선택을 받고 그런 정당들이 연합을 통해서 다당제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이 원래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거를 포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다만 민변계와 대한신당계에서는 현실론을 내세우고 있는 것인데요. 예.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이 만드는 비례연합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실상 비례대표를 얻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예. 그래서 아직 이견은 있습니다만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 지금 민생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어떤 그 연동형 비례대표 정신을 잇는 민생당으로서는 비례연합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예. 네. 그 이제 우리 강신업 대변인께서는 바른미래당 대변인으로 합류를 하셨는데요. 네, 그렇죠. 예, 그 전부터 보자면 국민의당에서 바른미래당으로 가는 과정, 또 바른미래당에서 민평당 가는 과정, 민생당 가는 과정 계속 그 갈등 속에 움직이는 게 좀 아쉽긴 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최종적으로 지금 우리 강신업 대변인은 독자적인 정당으로서 가고 이후에 연합하는 것은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번에 결론이 안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종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예. 사실은 말이죠. 그렇게 비례연합정당이든 미래한국당이든 이런 정당들이 가능한 이유는 예. 셀프 제명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파견을 했다가 거기서 의원으로 당선이 된 다음에 셀프 제명을 통해서 자신의 당으로 돌아오겠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원 제명 절차 취소 단행 가처분이라는 걸 우리가 신청을 했었어요. 예, 예. 왜 저번에 그 바른미래당에서 여러 의원들이 셀프 제명이라는 걸 통해서 스스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예를 들자면 김사마, 김수민 의원 등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셀프 제명이 무효라고 하는 그런 오늘 그 판결이 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민생당 쪽에 있다가 다른 쪽으로 지금 통합당 쪽으로 가신 분들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민생당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에 있었죠. 예, 바른미래당에 있었겠죠. 있다가, 그 셀프 제명이라는 걸 통해서 미래통합당으로 가신 네. 분들이 많습니다. 예. 김수민, 신용현, 이동섭, 김사마 이런 분들이죠. 예. 김중로 이런 분들이 이제 셀프 제명을 통해서 우리 당에서 이제 당적을 이제 이탈했다 말하자면 그 셀프 제명이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법적으로 여기에 지금 대해서 가처분 상태라면은 이후에 선거 과정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가처분이 난 것이 그 셀프 제명이 무효라고 하는 일단 불안정성이 날 때까지 그렇게 되면 일단 바른미래당으로 돌아옵니다. 미래통합당으로 간 분들이 그 당적을 상실하고 바른미래당은 당적을 갖게 가처분 됩니다. 결정도 지금 법적으로 집행이 돼야 됩니까? 효력상으로? 아니 그게 바른미래당 이후의 당적이 모두 무효가 되기 때문에 예. 그냥 바른미래당의 당적을 다시 갖게 되는 것이죠. 예, 이 알겠습니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 이분들이 물론 탈당을 할 수도 있고 복당을 할 수도 그대로 당적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이 얘기는 미래한국당이든 비례연합정당이든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예. 다시 말하면 미래한국당으로 갔다가 탈당을 해가지고 다시 미래통합당으로 온다든지 또 비례연합당에 갔다가 셀프 제명을 통해 가지고
예. 자신의 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이 설계가 불가능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큰 의미가 있고요. 예. 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런 어떤 꼼수 정당, 또 의성 정당 이런 것들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법원에서 확인해 준 겁니다. 예. 물론 알겠습니다. 불안소송은 아니고 아직 가처분입니다만은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우리 지금 비례연합정당에 우리가 참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논란이 해소되고 일소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바른미래당에서 셀프 제명을 통해서 다른 당으로 움직였던 분들에 대해서 가처분, 취소 가처분이 인용이 됐다고 해서 상황 변화가 생겼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이후에 출연하는 우리가 또 다른 분께 또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생당의 강신업 대변인이었습니다. 봅시다, 여러분. 자, 고맙습니다. 통합정부를 네, 이번 시간은 뉴스N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네, 4.15 총선이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선거 판세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특히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미래통합당에서는 공천 잡음이 아직도 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당은 오늘 선대위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섰는데요. 통합당의 현재 선거 준비 상황과 전략은 무엇인지 오늘은 윤기찬 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마침 전에 조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제가 인터뷰했던 강신업 민생당 대변인도 변호사시고 우리 윤기찬 부위원장도 변호사신데 잘 됐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바른미래당에서 셀프 제명에 대해서 취소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인용이 돼서 했는데 현 상황에서 법적인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가처분이 됐다고 해서 일단 본안에 대한 판결을 나기 전까지 정지시켜라는 것인데요. 실제 선거 진행과 관련돼서는 특별히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탈당하면 되는 거니까요. 탈당하고 입당하면 되는 거라서 절차적 그 편의 정도 또 절차적 수고로움 정도. 지역구의 경우는 그렇지만은 비례의 경우에는 탈당하면은 자격 상실하니까요. 그러니까 탈당해서 국회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닌 상태 후보되면 그렇죠. 된다. 세비를 한 달 정도 못 받는 거의 차이점이고요. 네. 아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에 소위 위성정당으로 불리는 비례정당들이 어떻게 그 복귀할 것인가의 문제는 있어요. 다만 그것은 이제 가처분으로 실질적인 판단이 된 것이 아니고 또 본안 판결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속단하기 이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통합당에서 후보로 간 분들의 경우에는 비례의 경우에는 탈당 형태로 돼서 의원 상실되더라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상관없다. 그렇죠. 후보자 자격에는 큰 문제는 없고요. 후보자 자격에 상관없다. 그런데 만약에 비례 위성정당으로 갔을 경우에는 의석에 조금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위성정당으로 갔다가 다시 복귀하는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판단이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쨌든 뭐 최근에 선거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돼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 선포 이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적절하다고 보고요. 다만 특별 재난지역 선포라는 것이 국가가 재정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가 재량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의 범위나 지원의 액수 이런 것들은 사실 또 구체적인 또 설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이번 추경안에 반영이 돼야지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어떤 그 지원이 된다. 따라서 통합당과 민주당이 대립하고 있는 이 구체적인 항목 부분에 있어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직접 지원 이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기한은 하루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 세입 경정 부분이 3조 2천억인데 이 부분을 사실은 정부가 책임질 부분이거든요. 경제 성장률을 너무 높이 잡았다거나 아니면 세입 추계를 좀 과다하게 잡아서 실수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경정할 것이 아니고 그 해당 부분만큼 대구 지역에 직접적인 지원으로 돌리자 이런 부분 하나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말은 지금 추가 경정 예산이 이 방역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있다 이렇게
해놓고 있지만 실상은 방역체계 고도화에는 800억 분이 책정이 안 돼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 의료 그 손실 부분을 감당한다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또는 지역 상품권 발행한다든가 소비 진작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것보다는 직접적인 피해 보전하는 부분으로 가고 그다음에 방역체계 고도화 부분에 좀 집중하자 이런 게 저희 의견입니다. 네, 여당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안 처리 시한이 하루 남았다면서 통합당의 결단을 촉구했는데요. 내일까지 추경 처리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양보도 해주셔야 돼요. 지금 특별재난지역으로 간사간의 논의도 지금 삐걱거리고 있다고 전해 오는데 소위에 하나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거고요.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 경정 부분과 관련돼서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 부수법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조세특례 말씀하시는데 이게 조세특례 하게 되면 조세특례 제한법을 또 개정을 해야 돼요. 자동차세 같은 거. 근데 이건 기재위에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재위에 아직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본회의에 올라가느냐 이 부분도 있는데 이제 17일까지 하루 남았기 때문에 결국 또 임시회를 해야 되느냐. 그럼 소집 공고 기간이 3일 필요한 것이냐, 하루 필요한 것이냐, 또는 본회의에 바로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또 법률적 쟁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김종인 전 의원 최근에 논의가 있었던 선대위 영입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김종인 전 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 하려면 자기를 왜 영입하려고 했냐라고 했는데 그 말은 좀 합당해 보입니다. 여러 명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의원이 갈 리는 없었을 거고 그런 명분이 나왔다면 중간에 다른 배경이 있었을 것 같은데 다른 논란의 이유 뭐였다고 보십니까? 일단 내부적인 의사 조율 과정에서 좀 이견도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아마도 마음은 주신 걸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뜻은 있었다? 비대위 대표께서 반문연대에 대한 본인의 마음은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언급이 나왔고 마음은 주시는데 오셔가지고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의 공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좀 나중에 마음을 접으셨지 않나 싶고. 아니 그런데 애초에 공동선대위원장 정도로 영입할 정치적인 이상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하려고 하신다거나 당에 원래 있던 분이라면 모르겠지만은 공동선대위원장 이미 얼굴은 이후에 나왔던 명분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동선대위원장 이런 직함이 갖는 그 의미보다는 사실은 어떤 그 권한이었겠죠. 근데 권한이라는 것이 이미 공관위가 있는 상황에서 선대위의 역할과 아니면 공관위의 역할과 김종인 그 대표께서 원하시던 그 역할이 어느 범위였느냐에 좀 의미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태영호 전 공사와 관련돼서 언급한 부분에 대한 어떤 당원들의 다소 좀 이견도 있었던 것 같고요. 선대위원장을 하실 분이 이제 의중 그러시지 않으셨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이미 공천된 후보에 대해서 좀 안 좋게 평가한 부분이 당원들한테 조금 여러 가지 복잡한 의미를 주었던 것도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뭐 어떤 정치적인 함의보다는 그런 실질적인 어떤 역할이나 뭐 구체적인 이 절차 이런 거에 의해서 좀 좌초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총괄 선대위원장 역할을 황교안 대표가 맡기로 하면서 공천 재심의를 한다거나 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제가 듣고 보고 예측한 바로는 공천 재심의는 크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이제 그 공관위에 대해서 다시 추인한 된 것이고 이번에 최용 강남을에 출마하신 그분에 대해서는 최고위 자체에서 이미 번복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번복을 하게 되면 사실은 상당히 파장일 거고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공관위에서 결정한 부분들이 전부 다 잘 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불가피한 부분도 좀 있거든요. 다만 이제 수도권 위원장들 상당수가 경선의 기회도 갖지 못하고 이미 이제 배제가 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나오지만 뭐 공관위에 또 결정의 배경이 있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현재 입장에서는 선거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라고 당내에서 그런 의견이 우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관위 활동 쭉 키우다 막판에 이제 김영호 위원장이 또 사퇴했고 사퇴할 무렵에 몇몇 공천에 대해서는 번복도 있었고요. 그랬죠? 번복도 있었고 또 이 과정에서 김종인 전 의원의 참여 여부 논란이 있다. 그런 무산됐는데 이 과정에서 공천 관련해서 어떤 것이 쟁점이 됐을까요? 일단 실질적인 공천 기준들이 원래 공관위원장님 하신 말씀들이 있었어요. 지방선거에 책임을 지우겠다, 막말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당이 어려울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제시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비춰보면 수도권의 상당수 당협위원장들은 사실 열심히 해왔고 지방선거는 그 당시에 뭐 전부 다가 사실은 진 상황이어서 그 한 가지 기준 갖고는 책임을 추궁당할 만한 위치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고 많이 배제된 부분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이 이후에 전당대회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라는 오해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만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김영호 공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야당이라는 현실적인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겨야 되는 공천을 해야 된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인물을 바로 갖다가 모셔다가 총선을 치른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이런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하면 당내에서 좀 이해를 많이 받는 편이지만 공천에 이르지 못한 분들은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의 항의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공천에 대한 갈등이 좀 점점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특히 홍준표 전 대표가 내일 대구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한다고 밝혔고요. 또 홍 전 대표를 필두로 무소속 연대가 형성하게 될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무소속 연대는 사실은 이제 명분은 없어요. 지금 반문 연대를 위해서 상당한 여러 가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이룬 현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공천에서 배제했다고 해서 무소속 연대 나올 만한 기치가 없어요. 그거 하나 있고 다만 이제 기치가 있다 그러면 무소속 연대를 주장하시는 분의 대선 후보 가능성이겠죠. 근데 이제 대선 후보 가능성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다음 권력을 위한 연대가 가능할 수는 있어도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그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보면 기치를 내걸고 주장할 만한 명분은 없다. 홍준표 전 대표는 본인에 대한 견제 등 얘기하는데 홍 대표로서는 그런 얘기 해볼 만하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실 만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서울 출마를 제안받았을 때 나를 떨구려고 하는구나. 이제 대선 후보 경쟁 대열에서 한 사람을 낙오시키려고 하는구나라는 오해를 갖고 계시다가 그러면은 이제 그 양산을 쪽에 말이 나왔을 때는 거기는 그렇게 험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그런 건 오해였나 보다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그 어떤 주고받는 의사표현이 좀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렇죠. 그러다 또 양산을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맞는구나라고 또 오해를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무소속을 결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당을 좀 위하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비례 정당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최종 이제 모형은 아직 갖춰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 그동안에서는 뭐 계속 이제 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을 지칭하면서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피장파장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피장파장은 아니죠. 왜냐하면 통합당은 애당초에 선거법 이거 개혁이 아니다. 이 선거법 개정을 반대했고요. 사실상 민주당에서 비판했던 것이 그 당시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에 참여하지도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배제된 채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뺏기는 한국당이 배제된 채 이미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 당시에는 이 선거법 개정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사실 정치 개혁이다라는 명분하에 축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비례 위성정당이라고 표현되는 이 당을 만든 이유는 상대방이 얘기했던 비례성 확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서 많은 당선자가 났다 하더라도 분명히 다른 형태의 당선자를 결정하는 비례대표에 대한 표를 사장시키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당에 대한 비례대표 득표를 살리겠다라고 해서 위성정당을 추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당은 명분이 있어요. 정치개혁이라고 평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런 한국당의 행태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을 했던 민주당이 지금에 와서 그렇게 다시 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이 말했던 개혁의 명분도 없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 한석, 두석 결국 뭐냐면 저희 생각에는 공수처에 대한 집착이라고 봅니다. 애당초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의혹은 없었어요. 공수처를 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고 지금에 와서 또 보니까 비례 한국당이 만약에 원내 교섭단체를 확보하게 되면 지금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7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중에 여당 쪽이 2분, 야당 쪽이 2분이란 말입니다. 결국은 원내교섭단체를 야당이 하나 더 하게 되면 이 2분 중에 2분을 다 야당 의사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추천 그 비율인 7분의 6을 못 넘겨요. 여당의 입맛대로. 따라서 지금 당장 이제 비례연합정당이 몇 석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례한국당이
어느 정도 의석을 못 얻게 하는 거. 네.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나. 뭐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걸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그 막는 목적이 이제 공수처장의 어떤 여당의 입맛대로 임명이다. 예. 여기로 귀결되는 거죠. 그럼 구체적인 전략까지 염두에 둔 거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총선의 최대 변수가 아닐까 싶은데 비례정당 과연 이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비례정당은 일단 기억하신 김에 지역구까지 같이 감안해서. 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그렇죠. 어쨌든 지금 미래한국당이 어느 정도 의석수를 얻는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관건이라고 좀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정의당 교섭단체 여부라면 20석 넘기느냐 20석. 여부가 관건이다. 네, 그게 이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좀 넘길 수 있다고 봤다가 최근에는 이제 고민스럽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케이블 시운 30석에 대해서 이게 이제 안분 비율로 분배하기 때문에 네, 예. 민주당이 거의 옛날처럼 나오면서부터 분배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사실 좀 많이 줄죠. 다만 이제 정의당과 민주당의 그 지역구와 비례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협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좀 바뀔 수 있긴 한데 일단 저희는 가까스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용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국 대부분이 맑고 포근한 봄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오르면서 서울 낮 최고 기온 13도, 모레는 15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비례대표 1번은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이군요. 그리고 2번은 신원식 전 수도방위 사령관이 받았고 관심을 모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아 변호사는 아예 명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